자, 여러분들 우리 2020년 6월 13일 날 실시되었던 우리 지방직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어제 그죠? 오후에 받아봤고 그다음에 바로 준비해서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죠? 바로 다음 날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 내서 여러분들 바로 좀 해설 강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짧은 시간에 좀 준비를 했어요.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시험을 보게 됐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것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난이도가 얼마 정도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봐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그 1차적인 어떤 느낌은요, 쭉쭉쭉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막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교과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또는 뭐 돌발 주제? 또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높지 않았다. 중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답형 형식으로랄까 이렇게 뚝뚝뚝뚝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어렵게는 느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단 이제 뭐가 있냐면 한 줄, 두 줄 정도의 어떤 아리까리함이 좀 있었다는 거죠, 문제에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의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는 그러니까 법과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뭐 정치와 법으로 이제 교과목이 바뀌긴 했는데 뭐 7번 문제 정도 비책경 기준으로요. 비책경 기준으로 해서 자, 7번 문제 그 소년들의 연령대별로 판단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쪽은 뭐 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사회문화 쪽 5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경제에서 뭐니 해도 마지막 비책경 기준 20번 문제 물가 상승률에 관련한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를 좀 이렇게 정확히 풀 수 있을 정도 하게 되면 최고급 과에 여러분들 가실 거라고 보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진행했던 그런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나 그럴 때 강조했던 내용들을 잘 따라오신 분들 같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항상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 얼만큼의 적중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강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추신 분들의 아픔을 먼저 저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 또 뭐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뭐 아울러서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이 또 있는 거고 하니까 자, 잘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하 이런 내용을 보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어떤 그쵸 기준을 삼으시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는 그런 걸로 소화를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의 단계를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릴게요. 비책경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뭐 베스트 팔렌 조약 이거 너무나 국민국가 등장했다. 국제정치 출발점으로 보는 거 맞고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왜냐하면 국제연맹은 제가 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불참했는데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가 틀렸어요. 여기가.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불참하게 돼요. 나중에는 탈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기구가 어떤 힘을 가지려면 그죠? 강대국들이 다 참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데 그런 어떤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불참하거나 탈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트루만 독트린 하게 되면 냉전 아시겠죠? 이렇게 냉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자 여러 가지 국지적 분쟁은 늘었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민주국가에서는 자,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정치학 이론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론이 있긴 한데 그걸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다. 웃기는 얘기죠. 국민이 갖는 권리인데 대통령이 갖는다고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자,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 높은 권력이에요. 최고 권력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또는 자주성을 갖는 거예요. 그죠? 외부로부터 간섭당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일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간섭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이것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아시겠죠? 대내적으로는 최고 공식처럼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예, 1번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다. 이거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워낙 범위가 넓고 많아서 간추려 드린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일종 뭐라 주민 발안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공부를 했었냐면 그 전에 학습을 할 때 기본 내용 할 때 주민들은 그저 조례 제정 및 개정, 그죠? 조례 제정 및 개정, 그다음에 폐지의 청구권을 누구한테? 지자체장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주민 발안제도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고 2번 문제. 2번 선지.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아니라고 했어요. 많이 틀렸어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기초의회도 마찬가지고 광역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여기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감이 안 오셨던 분들은 국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집행기관, 행정부는요.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그런 것들은 다 국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지 지자체장, 집행기관의 권한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4번. 이건 여러분들 뭐 선거해 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죠. 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이라고 하는 건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지 기초 단위를 하진 않는다. 아시겠죠? 광역을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정답이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인데 이 4번 문제는 일단 지금 현재 기억에 밑줄 쳐 있는 거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고요. 의원 발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제출이에요. 정부 제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에요. 아시겠죠? 법률안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기억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몇 명 이상? 10인 이상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어찌됐건 간에 법률안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고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어떤 기한은 15일 이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옳은 것이니까. 그다음에 3번 정부는 자 정부 제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말도 안 되죠. 제출한 다음에 제출이 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로 보내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의결한 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자,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고 하는 거 기억도 마찬가지고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에 계속하여 심의한다. 계속하여 심의한다. 이게 무슨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이죠. 이것도 뭐 국회편 개념 강의 할 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임시국회가 또 소집이 되면 그 중단됐던 시점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 자,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정당. 그죠? 자, 나는요 시민단체. 자, 다는요 이익집단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당은 정치적 충원과 여론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인 얘기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 시민단체는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자발적 결사체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다른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왜? 이익 집단은 자기들 직업적 특수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특수이익과 사회적 공익이 충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만? 정당만 해당하죠. 아시겠죠?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 나와 다는 정치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고르시면 돼요. 예, 정치과정의 참여자 주요 출제 포인트로 나온 부분이고. 자, 6번 문제인데 법률 개정에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이 선거권 하향 조정된 거 이거 건드렸네요. 그죠? 18세 이상. 그죠? 시험 앞두고 바로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반영이 된 거고요. 자, 1번. 민법은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가능한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맞는 선지. 그다음에 2번. 여기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뭐예요? 대통령 피선거권이에요. 피선거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살이에요? 25세가 아니라 40세죠. 국회의원 선거나 나머지 선거가 25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40세는 넘어야 된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거니까 고르시면 되겠고. 3번.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는 자, 성년에 이르게 하는 거는 19세 미만자다. 그래서 19세가 되면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서 18세 이상이면 자,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이 7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문제인데 보시면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19세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세부터 19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답은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예예요. 예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예가 나오면 10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니요 그러면 이제 1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19세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한다면 14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갑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도 아니고 10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세는 또 넘었어요. 14세는 넘었어요. 근데 19세 미만도 아니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살이에요?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갑은 19세 이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9세 사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연령 14세 이상도 아니래요. 10에서 19세 사이도 아니고 10에서 19세 사이도 아니고 14세도 안 됐대 연령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살이겠어요?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아니요 그랬으니까 19세 이상이거나 자, 또는 10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죠? 아니요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 그랬어? 아니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 또 몇 살이에요?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자, 19세 이상이거나 10세 미만인데 14세 미만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갑은 19세 이상이고 자, 얘는 10세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병과 정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9세 사이에 있는데 기소가 할 수 없대요. 기소가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병 같은 경우에는 10살에서 14세 사이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일명 무슨 소년? 촉법소년이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정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9세 사이에 있는데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14세는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년? 범죄소년입니다. 소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기업번. 갑과 정은 모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일단 기소를 할 수 있는 연령이야 되고 정만 해당하지 갑은 성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소년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14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애들만 가능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인들한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되시죠? 자, 얘는 14에서 19세 사이니까 을과 병보다는 나이가 많고 하지만 갑보다는 어리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을과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10세 미만이고 얘는 10에서 14세 미만 사이에 10세 이상이고 14세 미만이니까 형사 미성년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리얼번 검사는 정의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그죠? 자, 그래서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아시겠죠?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해서 보호처분 나오도록 한다. 맞죠? 자, 그래서 1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소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19세보다는 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10에서 19세 사이에 있는가가 포인트고, 그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한다면 형사 미성년자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4세를 넘으면 14세 이상자면 기소가 가능하고 14세 미만자면 기소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따져 나가시면 이런 어떤 나이 순서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헌법기관 구성권에서 국감, 대대헌 그랬죠. 그러면 대법원장 여기 세 번째 들어가 있고요. 국무총리 처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대법관 네 번째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빠지는 사람들, 감사원장이면 몰라도 감사원의 감사위원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인사청문회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셨더라도 나머지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죠? 예. 국감 대대원의 인물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긴 하는데, 아시겠죠? 그런 맥락으로 풀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인데, 자, 법적 조언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갑은요 18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법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년 근로자의 연소 근로자예요. 18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18세 미만자가 연소 근로자거든요. 성년 근로자입니다. 성년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자, 근로기준법상으로 본다면 성년 근로자예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갑의 근로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자, 이거는 연소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시간, 정규 시간에 8시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연장 근로는 이제 자, 합의에 따라서 가능한 거고 주당 뭐 12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아시겠죠? 이건 연소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맞죠. 아시겠죠? 유급휴일 줘야 된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까지는 좋아요. 근데 대리계약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의 대리수령도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 3번은 여러분들 쉽게 잘 고르셨을 보고 4번.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휴식시간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자 1일 30분 한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건 성년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일하고 있어요? 몇 시간?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으니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보장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연장 근로에 관련된 하루에 관련되는 제한 규정은 없어요.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일주에 12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하루의 연장 근로를 를 합의하고 선택할 수 있지. 예, 하루에 30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정치와 법. 그죠? 법과 정치 영역에서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가를 보면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이네요.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가해자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주의. 자, 그러면 기업법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적 지배를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을 보장하되 때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니은번 조심합시다. 문장 자체는 맞죠.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 자체는 맞는데 그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는 건 나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계약 공정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디귿 리을번이니까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무과실 책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조물 책임법이다. 많이 강조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특수불법 행위에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그죠?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과 그다음에 오염물질에 관련된 그 오염물질 제공자에 관련된 거. 자,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이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주의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이나 그다음에 무과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개인이나 기업에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타인을 고려하고 하는 어떤 공동체주의가 반영된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치화법 10문제 자 마무리를 했고요. 자, 11번 문제부터 15번까지 이제 사회문화 5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11번 사회문화 문제에서 자 보겠습니다. 가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이거는 자료 분석이고요. 자료 분석 단계.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나 자기주도 학습이 학업성 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주제 선정 과정이죠. 주제 선정 과정이고. 자, 그다음에 다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성 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했다. 이건 가설 설정이고요. 설정이고. 자, 라 공공시 세모 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 수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 학업성 지도는 1학기와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개념의 조작 측정이가 일어난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연구 설계. 자, 그러니까 먼저 4번 선지의 연구의 진행 방향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제 선정 1번이고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2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가 3번이 되는 거고 자료 수집이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이 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순서는 나, 그죠? 다, 그 다음에 마, 라, 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현재 가치 중립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직관적 통찰. 이건 가치 개입이에요. 가치 개입.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건. 자, 그 다음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그러니까 1, 2, 3번 선지를 해결해 나가는 거는 뭐냐면 가치 중립이냐 개입이냐예요.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는 거는 가치 중립 단계고요. 그죠? 주제를 선정하는 거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연구자의 가치 개입 단계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것, 이 다단계도 가치 개입 단계예요. 자기가 연구자가 자 근다고 왜곡해서 가설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왜곡하면 안 되죠. 가치 중립 단계입니다. 가치 중립. 자, 그다음에 연구 설계는 계획 잡는 거니까 연구자가 나름대로 생각을 개입시켜 가지고 연구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치 개입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와 다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했을 때 가는 맞지만 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는 달리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가는 뭐예요? 가치 중립 단계란 말이에요. 직관적 통찰 필요한 거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 단계와 마 단계. 자, 나는 뭐예요? 가치 개입 단계. 그 다음에 여기 마도 가치 개입 단계죠.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회사 내 노동조합이에요. 자, A는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는 맞죠. 그죠? 맞는데 비공식 조직은 아니죠. 또 하나의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 B죠. B. 직장 내 등산 동호회. 아시겠죠? 자, 그래서 B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직장 내 등산 동호회라고 하는 건 비공식 조직이고요. 회사 내 등산 동호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회사 내 노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이 발레로 들어드린 건데 공식 조직 내 회사라고 하는 공식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무조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사 내 노동조합이다. 학교 내 학생회 뭐 이런 거. 회사 내 영업부.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공식 조직이에요. 또 하나의. 근데 이런 식으로 자, 공식 조직과는 별도의 인간관계나 같은 취미를 갖는 사람들이 결성한 집단 이런 것들이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죠. 직장 내 등산동호회. 그래서 1번은 공식 조직이니까 틀렸고요. 2번은 비공식 조직이니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 집단 성격이 강하기는요. 직장 내 등산동호회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하겠어요. 맨날 같이 손잡고 등산하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A, B, C는 모두 다 결과적으로 3번과 4번 선지는 이익사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회사 내 노동조합 또는 직장 내 등산동호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가입할 역사적 의무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건 인위적으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익사회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는 전부 다 이익사회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수집 방법 문제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면접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를 보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할 때 유용하다. 그죠? 그다음에 행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여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가는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질문지법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 빵 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2번.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면접법은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건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질문지법이고요. 그다음에 3번.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실험법입니다. 인위적인 상황을 만든 건. 참여 관찰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그냥 관찰만 할 뿐이에요. 그죠? 인위적인 상황을 처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적 연구에 주로 활용하는 거는 나다죠. 나다. 가는 아니고. 나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자료 수집 방법은 쉽게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뭔가, 그죠?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약간 다른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혼돈스러웠을 것 같은데 갑과 을이 지금 공통된 관점이에요. 뭐냐면 지금 개인은 사회적 환경 속의 다른 대상들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 이걸 거울자라고 해요. 거울자. 쿨리에. 상호작용 결과 자기를 타인에게 비춰봐요. 그래서 타인에게 투영되는, 그죠? 내 모습을 바탕으로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자, 이렇게 사회적 구성으로 성장해 간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도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배운대요. 그 다음에 주어진 역할을 모방하면서 그러니까 상호작용 결과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갑을은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무슨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 됐죠? 자, 그럼 1번.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지배 집단에서 규정된다고 하는 건 갈등론. 2번.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기능론. 3번.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 맞죠? 3번 정답. 4번.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기득권층의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갈등론.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통한 관점이 공통된 관점이라는 거 그것만 잘 체크하셨으면 3번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문화의 마지막 15번 문제인데 자,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계층 구조에 관련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자, 뭐 거창하게 묻진 않았어요. 문제를 보니까 이 대각선이 중요하다고 했죠. 대각선. 이 대각선에 있는 세 숫자는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은 거, 계층이 세습된 거고, 그 다음에 자녀의 계층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모의 계층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자, 봐요. 자녀는 상이 얼마예요? 20. 중이 60, 하가 20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죠. 중층이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틀렸고요. 2번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자 세대 간 이동을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 세대 뭐라고요?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은 건 2%. 아시겠죠? 세대 간 이동을 한 건 8%예요. 8. 그죠? 이 둘을 합치면 됐죠? 세대 간 이동을 일어나지 않았다. 틀렸고요. 3번인데 아니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세대 내 이동이에요. 세대 내 이동은 세대 간 이동이 아니라 부모의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모의 처음과 그다음에 현재 관계. 아시겠죠? 또는 자녀의 그죠? 뭐 처음 최초 계층부터 지금 현재 계층 이렇게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본인 세대
한 세대에서 처음과 지금. 아시겠죠? 이런 어떤 변동사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표는 세대 간 이동을 보여주는 거지 세대 내 이동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자녀가 처음에는 뭐 노숙자였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 식의 처음과 최초의 계층과 지금의 현재 계층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대. 제시된 제도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없고 세대 간 이동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뭐였는데 자녀가 뭐 됐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 부모가 중층인 경우에 세대 간 자, 이거 깨끗이 한번 지우고요. 자, 정답은 4번. 부모가 중층인 경우에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부모가 뭐일 때 중층일 경우에. 부모가 중층일 경우에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은 거는 14고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했을 때 이 오른쪽 세 칸은 세대 간 상승 이동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세 칸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부모의 계층이 중인데 자녀의 계층이 상으로 그러니까 올라간 애들은 8%. 그다음에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하로 내려간 애들은 또 8%. 그러니까 같다. 그래서 이동 비율은 같다. 몇 퍼센트로? 8%로. 그러니까 읽으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문화 쪽에서 표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말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겠죠? 이렇게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회문화 그렇게 무리 없이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부터 이제 그 5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자,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의 유형으로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션. 자, 그다음에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됐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자, 가는 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 나의 원인은 이렇게 자 임금 상승, 임대료의 상승 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3번은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총 곡선을 왼쪽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 실질 GDP를 감소를 가져온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4번 그 설명으로 예, 대체하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17번 문제인데 17번 문제 외부 효과인데 외부 경제 아니면 불경 되겠죠. 그렇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생산 측면의 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더 블랭크 처리하고 있으니까 자, 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그죠? 가의 상황을 한번 예, 이렇게 보면 가를 여기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생산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그죠? 근데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라고 했어요. 낮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만나 있는 건데 낮은 게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낮아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이렇게 본다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적 비용이죠. 사적 비용 곡선이고,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과 만나는 게 이게 자, 사회적 비용 곡선이에요. 사회적 비용 곡선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현재 균형점이고, 여기와 만나는 게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적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균형 거래량이 이만큼이 과대 생산되고 있죠. 과대 생산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외부보다 불경제다. 그래서 가는 생산 측면은 외부 불경제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의 상황을 보시면 자, 소비 측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 하나 그리시고 자, 수요 곡선 이렇게 2개 그리시면 되는데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더 낮은 지점이 뭐예요? 여기가 더 낮잖아요. 그죠? 가격이 여기와 여기니까. 됐나요? 이게 바로 사적 어떤 편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회적 편익이죠. 편익.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가 시장 균형 거래량이고
아시겠죠? 이게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니까 최적 거래량에 비해서 균형 거래량이 이만큼이 뭐 되고 있어요? 과소 소비되고 있다. 과소 소비되고 있다. 외부 경제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그러면 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뭐하다? 높다죠. 기억은 높다. 또는 크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그죠? 사적 편익보다 뭐하다? 높다. 또는 크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대 생산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여기는 소비된다. 됐죠? 그럼 개선책은 이거를 규제해야 되고 이걸 규제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장려해 줘야죠. 이론 효과니까. 자, 문제 분석 끝나셨죠? 자, 그러면 1번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다. 서로 반대로 돼야 되고 틀렸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작다래요. 아니죠. 높다 또는 크다죠. 크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디귿은 과대 생산, 그다음에 리을은 과소 소비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맞죠? 그다음에 4번 미음은 자, 대책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쪽은 규제 쪽의 방향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이 바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자, 사회적 잉여에 관련된 그죠? 자, 쪽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가를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가를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왼쪽인데요. 이게 자, 시장에 대한 가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가죠. 그러면 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초과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자 봐요. 나를 시행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였던 니을과 미음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고 했는데 잘 봐요. 자, 생산자 잉여는 여기였어요. 이만큼.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기와 만나는 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이 비읍이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기역, 니은, 리을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비읍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이익의 잉여의 손실분이 디귿과 미음만큼 이만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나를 시행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였던 니을과 미음은 소비자 잉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니을만 바뀌는 거고 미음은 사회적 손실분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가나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는 디귿 플러스 미음이 감소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잉여의 손실분이 나 같은 경우에선 이만큼의 손실이 된다. 그죠? 디귿과 플러스 미음만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저쪽도 자, 봐요. 자, 소비자 잉여 이 규제 전에는 가의 경우도 규제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리을, 미음, 비읍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소비자 잉여는 기역으로 써드릴까요? 소비자 잉여는 기역.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디예요? 여기만큼이 거래가 되니까 니은, 그죠? 리을, 비읍이 돼가지고 사회적 잉여의 손실분은 이만큼의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 사회적 잉여는 디귿 플러스 미음이 감소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가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뭐 증가해요? 감소하죠. 소비자 잉여가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으로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나를 시행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나를 시행하게 돼도 생산자 잉여는 니을, 미음, 비읍에서 비읍으로 감소하게 되죠.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이건 낮아지는 거니까. 됐죠? 이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제가 여러분들 그 환율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나요? 통화 가치로 제가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원화는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가 상승했고 엔화는 하락했대요. 그러면 강세를 표시를 하면 원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가 달러고 제일 약한 게 엔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면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원화가 세졌으니까 부담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한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감소한다. 원화가 세지니까 엔화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자 한국으로 뭐 이 달러가 약하잖아요. 원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담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약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이 강화된다는데 자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엔화는 약해요. 그죠? 그다음에 한국은 세요. 그죠? 그러면 한국 상품은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일본 상품은 싸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하고 그랜저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뭐 예, 엔화가 그죠? 도요타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율을 할 때 약할 때 수출이 잘 된다고 했어요. 왜? 수출품이 싸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약할 때 수출이 잘 돼요.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2번 고르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환율에 관련해서는 이게 강세로 푸는 것들을 많이 연습시켜 드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리만 바탕으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거. 이거 잡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아까 그 서두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 고득점에 제일 관건이 됐던 문제를 저는 20번 문제로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의 증가율이에요. 각 연도에. 아시겠죠? 그다음에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기준 연도가 몇 년도? T-1년도래.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아예 그냥 T-1년도로 써 보고요. T년도 그다음에 T 플러스 1년, 그다음에 T 플러스 2년을 잡으면 아시겠죠? 일단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잡아보고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기준연도는 항상 뭐예요? 명목과 실질 값이 같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T-1년도가 기준연도니까 100하고 100을 잡아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도 100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준비됐죠? 좋아요. 그러면 T년도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이 0이에요. 0. 그러면 물가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GDP 디플레이터라고는 물가 지수가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동일해야 돼요. 이거. 물가 상승률이 0이니까 전년 대비. 그리고 명목 GDP의 증가율도 전년 대비 빵이래요. 그러니까 명목 GDP도 그대로 100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도 100이 되겠죠. 아니, 저기 실질 GDP도. 그래야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나오죠. GDP 디플레이터 공식이 어떻게 돼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T 플러스 1년도인데, 잘 봐요. 물가가 3% 올랐대요. 전년 대비 3%. 그러면 여기를 비해서 물가가 3%가 오른 거예요. 3%가. 그럼 103이 돼야죠. 103이. 이해돼요? 좋아요. 자, 근데 명목 GDP가 전년도 대비 3% 올랐대요. 그러면 명목 GDP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03이 됐다는 얘기예요. 100에서 103이 됐다는 얘기예요. 3% 올랐으니까. 됐죠?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값이 103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 GDP는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가 103이잖아요. 103.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103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는 100이죠. 100. 그래야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가 그래서 100이다. 이해하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도인데 물가는 1%가 올랐대요. 자, 올랐대요. 그러면 103에서 더 올라갔어요. 그럼 103에서 1%라고 한다면 1.3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1%라고 한다면 1.3. 1.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04.3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 올라갔으니까. 이해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숫자를 정확히 안 구해도 돼요. 그냥 올라갔다. 됐죠? 그 다음에 명목 GDP는 감소했대요. 1%가 감소했대요. 아시겠죠? 그러면 103에서 자 1.3이 빠져야 돼요. 1.3이 1%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100 예. 1점 얼마? 자, 1.3이 빠지니까 101.7이네요. 101.7.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값이 104.3이 나오려는데 자, 여기다 할까요? 칠판이 지금 부분만 싹 지우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그죠? 보시면 그러면 104.3이 나오려면 여기가 실질 GDP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목 GDP가 101.7이에요. 101.7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이게 103. 얼마가 나왔어요. 그냥 숫자가.
그러면 이 100일을 나누는 숫자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보다 뭐한 값이에요? 작은 값이겠죠. 10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100보다 작다 이렇게. 100보다 작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자꾸 풀으시면 정답은 4번으로 나와요. 자, 보자고요. T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T년도는 100이에요. 그죠? 100보다 크다가 아니라 100이다요. 100이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증가했다.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100으로 같다예요. T년도하고. 그죠? 증가한 게 아니라 그대로다. 불변이다. 같다. 동일 또는 됐죠? 그 다음에 3번. 실질 GDP는 T 플러스 2년이 가장 크다. 실질 GDP는 이건 T 플러스 2년은 100보다 작은 값이라니까요. 100보다. 그죠? 이 값이 103점 얼마 나오려면 100이면 약분돼서 10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보다 더 작은 값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 GDP가 제일 큰 연도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T 플러스 2년도가 가장 작다예요. 작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GDP 디플레이터는 T 플러스 2년이 가장 크다. GDP 디플레이터는 얘가 제일 크다. 아시겠죠? 물가가 뭐였으니까 지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되겠고요. 굳이 뭐 이거 구하지 않아도 정답을만 고른다면 물가가 그대로였다가 증가한 다음에 또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럼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GDP 디플레이터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았다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물가지수는 T 플러스 2년이 가장 높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번 문제가 가장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20문제에 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지방직 시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행직 시험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신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 수준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급 문제로 본다면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했던 시험의 어떤 정도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죠? 조금 더 지식들을 좀 다져 나가시는 그런 구체적인 학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실 거를 당부드리면서 자, 해설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